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의 과목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간단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 과목의 목표랑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의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반도체 기술의 소개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Introduction of Semiconductor Technology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반도체 기술 동량,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자의 역사는 제가 강의 소개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모스펫이 채널 랭스가 점점 짧아지면서 어떤 쇼 채널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FET 구조들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뭐 빈펫이라든지 나노시트 펫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었는데, 이러한 소자 구조들이 제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주에서 15주차 사이에 제가 진행하는 강의 내용의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의 사용이죠.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반도체 소자, 즉 회로나 칩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손에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그 외 태블릿, 노트북, 그 다음에 컴퓨터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TV, 스마트 TV 같은 것도 반드시 반도체 소자들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런 전자제품 외에도 우리가 모르게,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게 자동차 같은 기계 부품에도 많은 전자부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살펴볼까요? 이 스마트폰에서 과연 어떠한 반도체 소자들이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P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Application Process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CPU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P는 대부분 모스펫으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DDR 램 또는 SD 램이 있죠. 메모리 기능을 하는 소자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SSD라는 Solid State 디스크도 활용이 되기도 하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Solid State 디스크는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용량이 점점 커지면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가 되는 거고,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낸드 플래시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GPS 센서, 그 다음에 PMIC는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파워 전력, 액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칩들을 구동시키는 파워를 컨트롤하는 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통신을 위한 모뎀,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역할은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목소리 신호를 FM으로 변환해줘서 이거를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이 파를 전송을 하고 그걸 리시버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파워앰프가 되겠고요. 파워앰프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증폭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믹서나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 스마트폰을 보면 다 카메라가 들어있죠. 이 뒷면의 카메라를 보면 다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머스 이미지 센서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포토 다이오드로 제작이 됩니다. 이것들이 어레이로 돼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폰만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전자 소자 칩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기본이 되는 소자들은 대부분 어떤 소자인가요? 모스펫 또는 다이오드 소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소자를 가지고 다 이런 칩들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오른쪽에 보는 거는 이제 디지털 TV인데 디지털 TV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버튼을 위한 메인보드 스위치 조작 부분이 있고 여기는 LCD 컨트롤러, LCD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면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똑같이 파워 매니지먼트를 위한 보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디지털 TV에도 굉장히 많은 전자소자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자소자 이런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외에도 기계적인 부품들에도 이러한 전자 부품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냉장고만 해도 요즘 표면에 디스플레이 표면을 구동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제어를 위한 EPU, 뭐 CPU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어떤 전체적인 전기적인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요즘은 브레이크도 ABS라고 해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ABS는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짧게 끊어서 급 정지를 안 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메인 칩이 존재를 하죠. 이거는 반도체로 이루어지고 이 외에도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차의 오디오 시스템, 뭐 에어백 이런 걸 컨트롤하는 것들은 다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더 다양한 칩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IC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러들이 들어가죠. 그 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다양한 센서들이 차에 들어가서 반도체 소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반도체 소자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도인 우리가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950년대는 트랜지스터 시대죠. 제가 뒤에 이제 반도체 역사를 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소자가 시작을 했는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1950년대에서 70년대에는 트랜지스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일 소자가 나왔고요. 뭐 처음에는 진공관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이 된 거고 1947년에 제1랩에서 이제 제조의 트랜지스터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이때 공정, 즉 소자의 사이즈가 하나가 거의 10마이크로, 6마이크로, 3마이크로로 굉장히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흑백 TV, 워크맨 같은 데서 활용을 했고요. 대표 기업들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페어차일드, 모토로라, 즉 대부분 미국 회사가 주력을 했었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도 인텔에서 처음으로 1K D램을 개발을 했었고 이 D램이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IC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해서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가지고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이때 보면 공정 사이즈가 1.5마이크로 0.8마이크로 정도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이 공정 사이즈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 D램의 용량이 밀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VCR, 하드디스크 등의 이러한 개발된 칩들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NEC라든지 히타치라든지 후지츠 등 일본 회사로, 미국에서 일본 회사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베리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티드 시대, VLSI 시대에 들어서는 드디어 0.6마이크로, 0.35마이크로, 0.18마이크로까지 소자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0.18마이크로를 나노 단위로 환산을 하면 180 나노가 되겠죠. 자, 요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D램의 용량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낸드 플래시는 요 IC 시대에 최초로 나오기 시작해서 용량이 점점 커지죠. 공정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거는 이 D램과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구성하는 단위 소자의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다 똑같은 면적 내에서 이 소자의 밀도가 높아져서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D램은 트랜지스터, 즉 모스펫이랑 캐패시터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한 셀이 트랜지스터 하나로 이루어지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반 모스펫에 컨트롤 게이트라는 게 들어가서 낸드 플래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단위 소자의 크기가 줄어들고 한 면적, 즉 똑같은 면적에서 들어가는 칩수가 많아지니까 밀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VLSI 시대라고 제가 했었고, 요 대부분의 칩들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LCD, TV, 디지털 TV 등에 쓰이죠. 이때는 인텔, NEC, 도시바 등이 주력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나노 단위로 공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D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노 단위로 줄어들게 되죠. 90나노, 60나노, 50나노까지 줄고 낸드 플래시 자체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패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주력 제품으로 떠오르게 되고 인텔이나 삼성전자, 도시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력 기업이 되죠. 여기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크게 떠오른 계기가 된 것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즉 낸드 플래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를 살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연도에서 따져봤을 때 D램의 사이즈가 낸드 플래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낸드 플래시는 모스펫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를 줄이기가 쉽고요. 반면에 D램은 모스펫과 캐패시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줄이기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 제가 이제 말한 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뭘까요? 그럼 바로 캐패시터입니다. 요 두 소자의 차이점은 캐패시터가 있냐 없냐죠. 근데 캐패시터가 면적에 큰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캡 값이 크면 클수록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리플래시를 계속 시켜줘야 돼서 전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보다 D램 소자가 훨씬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가면 공정 사이즈가 32나노, 22나노, 14나노에서 거의 10나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D램은 용량이 거의 8기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뭐 거의 32기가, 64기가 D램도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공정이 10나노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를 보는 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나노로 줄어든 다음에 더 이상 줄어들었다는 표시가 없고 V낸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V낸드는 버티컬 낸드 플래시를 얘기하는 거고, D램은 계속 사이즈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한 반면, 낸드 플래시는 아까 말했듯이 한 셀이 모스펫이라는 소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아파트처럼 위로 쌓게 되면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V낸드 구조가 나오게 된 거고, 이 구조를 쓰면서 굳이 이 테크놀로지 사이즈, 즉 20나노로 돼 있죠. 이 20나노 테크놀로지 노드를 줄이지 않아도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노드의 용량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몇 단을 쌓냐, 이런 걸로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비교했을 때 낸드 플래시가 훨씬 공정 노드 사이즈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5, 6나노 정도로 지금 양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D램 같은 경우는 한 11나노, 12나노가 양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캐패시터가 이슈이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를 새로운 벌집 구조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 테크놀로지 노드를 10나노대까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들은 이제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라든지 서버, 드론, 스마트카 등에 활용이 되죠. 그래서 대표 기업의 역시 우리나라인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숙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삼성에서 개발해서 출시한 D램과 낸드 플래시 소자의 공정 로드가 현재 얼마까지 줄어들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는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학생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이고 4학년이니까 분명히 삼성이나 하이닉스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면접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죠. 2017년 전년 대비 21.7% 성장한 4,291억 달러 규모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모바일, 통신, 서버, IoT, 차량용 반도체, AI 등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고성능화와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전체 시장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뜨고 그 외에도 스마트폰,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자동차 등, 그리고 IoT 센서 같은 제품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이 빨간 선은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수치는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반도체 소자가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전체 시장이 커지는 거죠. 요즘 들어서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 시장이 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메모리가 사용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SD, Solid State Disk와 같은 메모리라든지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계별 소자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2017년을 보시면 2017년은 전년 대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60.8%로 다른 시스템 반도체 및 관계별 소자 시장보다 크게 성장을 했죠. 그 이유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AI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강화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핸드폰이나 다른 여러 가지 TV 제품들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죠. 대신 이제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전세계 52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에서 1위부터 50위까지의 기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2017년 실적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랑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최초로 세계 반도체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전체 점유율이 14.5%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인텔이죠. 인텔은 원래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해 왔었는데 메모리 수요가 2017년에 급격히 늘면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는 반란을 일으켰었죠. 인텔이 이제 점유율이 14.3%, 그리고 3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6.2%입니다. 그래서 1, 2 기업을 제외한 3위 기업은 앞선 기업과의 점유율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이 탑 50위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24개이고 한국은 달랑 2개죠. 2개고 유럽 8개, 일본 8개, 중국 2개, 대만 6개 기업이 순위에 있습니다.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약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수도 2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텔이 점유하는 부분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2012년까지는 일본에 쳐져서 3위를 계속 유지했지만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 2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라는 특수한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2013년 이전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2위로 우세했지만 우리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4위인 유럽과 격차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액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09년도까지 점유율이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하지만 2010년부터 꾸준히 13%대를 유지를 하면서 2013년부터는 15%, 16%, 17%,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서는 전년 대비 약 58% 성장한 922억 달러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4.9% 상승한 21.5%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0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액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13%대를 유지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2007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를 했고 2010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노트 제품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생산액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액이 증가했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3%대로 향상됐었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201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AI 그리고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액이 전체 시장에서 점유하는 점유율이 21.5%로 크게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총생산, 고용, GDP 비중, 수출 등의 경제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이며 최근 국가 주력 산업인 철강, 자동차, 선박 산업의 경쟁력 저하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 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1.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장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의 60.7%, 5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출 품목들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설비 투자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위상과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지위와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야별 반도체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시장, 메모리 산업시장에서 각 국가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70.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점유율을 보유하는 이유는 인텔, AMD, 퀄컴이라는 우수한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독주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는 상태이고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겨우 3%라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메모리 산업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이 60.7%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27.7%로 시장 점유율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모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메모리 산업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단 두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두 업체에 의해서 이 점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두 회사 중 한 회사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 4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는데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서 가격, 매출액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로 그림들을 표시를 했는데 원래 반도체 시장 점유율 4위가 유럽이지만 유럽 국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럽은 제외를 했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기준으로 산업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2개의 회사만이 존재하죠. 메모리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과학 소자인 CIS랑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도 뛰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 2개의 회사로 버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8개 업체가 52건에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이게 2곳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50위권에 있는 업체들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죠. 가장 유명한 회사가 TSMC 회사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메모리 산업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급 인력이라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죠.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말로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합니다. 즉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 사물, 물체 등이 사람과 같이 행동,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것을 지능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반도체들이 요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응용 기술이 각종 산업에 적용돼서 신수요를 창출하고 품목 다양화로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IoT용 센서, 그 다음 AI용 반도체, 여러 비칩 같은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에 필요한 메모리들, 차량용 반도체, 바이오 센서, 그다음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등이 주 예시가 되겠죠. 이러한 부품들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외에도 AI나 빅데이터, IoT 데이터들을 연산, 저장, 처리하기 위한 CPU, AP, 메모리 등의 반도체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시장 전망을 봐도 이러한 광개발소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모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기술, 시장, 생태계 전반에 거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직접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정 기술의 사이즈를 점점 줄여서 밀도를 높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지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인 모든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소품종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제품들에 더해서 AI 반도체, IoT 센서 굉장히 많죠. 뭐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다음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이미지 센서라든지 다양한 IoT 센서들이 요구되게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지능형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센서, 연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요구되겠죠. 그 외에도 AR, VR의 디스플레이 소자, 그리고 로봇에는 뭐 센서와 연산 처리 반도체들이 모두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특정 부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반도체를 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변화를 보시면 현재는 개발해야 된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가 존재가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등이 이런 IDM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겠고 팹리스 회사는 퀄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제작은 할 수 없지만 설계만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 회사.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뢰를 받아서 제작하는 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협업하고 융합해서 가속화해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팹리스와 종합반도체 회사 그리고 파운더리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협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까지 반도체 산업의 기술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자는 1947년 벨랩에서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발에 참여한 일원은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래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는 오른쪽 그림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팀의 리더였으며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존 바딘은 이론학자였고 월터 브래튼은 실험학자였습니다. 실제로 트랜지스터를 제작해서 이것이 동작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존 바딘과 월터 브래튼이었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트랜지스터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트랜지스터가 되겠고 요 밑에 금속 방막이 있고 이 위에 N이랑 B형의 저마늄을 증착시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플라스틱 물체에다가 금속 전극을 양쪽에 연결시켜줘서 소자를 동작시킵니다. 요게 콜렉터, 에미터, 베이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개념이 최초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부서지기 쉬워 보이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명 샌드위치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개념의 트랜지스터는 1949년 말에 작동 원리를 증명을 했으며 1951년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트랜지스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념이죠.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이 존 바딘과 월터 브래튼보다 더 유명히 알려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트랜지스터의 개발 외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58년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를 개발한 잭 킬비라는 연구원입니다. 이 잭 킬비는 민간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술자로서 일을 했고 1958년 9월 12일에 저르마늄 트랜지스터 6개를 이어서 만든 최초의 직접 회로 성능을 시범을 보이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IC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 이 IC가 개발됨에 따라서 컴퓨터, 핸드폰 등 다양한 현재 쓰이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개발되게 된 거죠. 이 잭 킬비도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추가적인 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개념은 1947년에 벨랩에서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잭 킬비에 의해서 1958년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첫 번째 모스펫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모스펫은 실리콘 기반의 소자가 되겠죠. 이전까지 바이폴라, 첫 번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IC 소자들은 절마늄 물질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0년대 개발한 첫 번째 모스펫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소자가 개발이 되었죠. 자, 처음에 개발은 절마늄으로 됐는데 왜 갑자기 이게 실리콘으로 물질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1960년대에 이 실리콘 모스펫이 개발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실리콘 물질이 반도체의 주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60, 70년 가까이 이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실리콘보다 절마늄이나 다른 물질들이 훨씬 반도체적인 성능이 뛰어나지만 실리콘이 계속 쓰이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첫 번째로 실리콘 재료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지구상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재료 가격이 싸죠. 실리콘은 규소, 즉 모래로부터 추출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 매장량이 많고요. 두 번째는 절연 물질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소자를 만들 때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거나 이 모스펫 같은 경우는 게이트, 메탈과 채널을 절연시켜주는 옥사이드가 필요한데 이 옥사이드, 즉 절연 물질을 만들기가 굉장히 다른 물질에 비해서 쉽다는 거고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리콘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성숙하게 되면서 다른 물질들이 끼어들어올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특이한 LED라든지 아니면 뭐 광센서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을 어쩔 수 없이 물질의 특성 때문에 사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는 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잘 없죠. 왜냐하면 논문을 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합성 물질들을 이용한 반도체 연구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는 또는 하이닉스는 이런 화합물 반도체를 하는 사람보다는 실리콘 반도체를 하는 인력을 찾고자 하는데 그 인력들을 찾지를 못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수급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학과들을 신설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실리콘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1968년에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D램 셀을 개발하게 됩니다. D램은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의
결합으로 제작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1971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이 되고 드디어 LSI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LSI는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LSI 시대가 오죠. VLSI는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 후에 ULSI, Ultra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LSI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100개에서 수천 개가 이루어진 칩을 얘기하는 거고요. VLSI는 보통 10,000에서 100만 개의 칩이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ULSI는 1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IC, LSI, VLSI, ULSI 등으로 집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IC 칩에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집적도 형상폭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 같은 분류가 크게 무의미해져서 그냥 IC와 LSI로만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LSI와 IC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71년에 나오면서 LSI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무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무어 법칙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칩이 있을 때 같은 면적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이 무어라는 사람이 이러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1970년부터 2016년까지를 봤을 때 거의 2년마다 이 칩이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10의 6승계만큼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같은 면적에 많은 칩들이 들어가서 집적도가 향상이 되고 가격적으로 다운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용량이나 성능도 높일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무해 법칙 말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황해 법칙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건 아니고, 이 황해 법칙은 황창규 라는 사람이 이제 D램을 개발을 할 때 이게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D램이 그런 추세로 개발이 돼서 황해 법칙이다 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황해 법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상식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말하고 헷갈려서 이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황해 법칙은 1년마다 메모리의 용량이 2배씩 늘어나는 법칙이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황창규 사장이 사장으로 역임을 할 때 1년마다 낸드 플래시의 용량이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2배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해졌었죠. 근데 실상으로 이제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 황해 법칙을 정해놓고 이거를 맞출 때까지 직원들을 엄청 괴롭혔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이어지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에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동일한 면적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럼 이 2배씩 늘어나기 위해서는 단위 소자인 모스펫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950년대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센치 단위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첫 번째 트랜지스터는 아니죠. 제가 앞에 윌리엄 쇼클리와 벨랩에서 존 바든이랑 월터 브래튼이 제작한 트랜지스터 사진을 보여줬죠. 그게 센치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은 이제 소자 사이즈가 한 밀리미터 정도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LSI에서 VLSI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이즈가 10mm에서 거의 마이크로 단위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ULSI 시대가 돼서는 100나노에서 거의 지금 10나노대까지 쭉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총 50년 정도 동안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10-5승배만큼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면서 기존의 모스펫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이즈가 의미하는 게 소스와 드레인이 있을 때 이 채널이 게이트가 채널을 덮고 있는데 이 게이트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스와 드레인 사이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쇼 채널 이펙트, 즉 단채널 효과라고 해서 일반적인 플라나 소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VTH 롤오프라든지 디블, 이 커지는 현상, 그 다음에 기들 같은 현상들, 여러 가지 안 좋은 리키지 관련된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구조의 소자들이 제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예가 핀펫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노와이어 펫, 그 다음 나노쉿 펫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펫 소자는 핀펫입니다. 쓰면 핀 해서 그 상어 지느러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핀펫이 지금 현재까지 상용화돼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핀펫으로 소자를 만들고요. 아날로그 서킷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까지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스 드레인을 임플란트 쳐서 만드는 그런 플라나 소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 서킷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큰 소자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개념적으로 나왔던 게 나노와이어 펫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널을 단면적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커런트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요즘은 나노시스라고 해서 나노시이라고 해서 이런 걸 여러 개로 어레이로 채널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9주차에서 15주차까지 진행하는 강의 중에 9주랑 10주차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모스펫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핀펫이라든지 나노시트 펫이 왜 주목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DRAM, 플래시 메모리, 그 외에 포토다이오드,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바이오펫, 열전 소자 등 다양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가 되겠고요. 다음 주 강의부터는 이지훈 교수님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